같은 인간이라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흉악 범죄자들. 이들에겐 결과적으로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 재판부의 판단은 무기징역, 그리고 가석방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 많은 유족분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얼마나 더 잔인해야 사형인가라며 절규했습니다. 1997년 12월을 끝으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형 선고조차 내려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형 선고가 있었던 사건은 2019년 11월 진주 아파트 방화 연속 살인마 안인득의 1심 선고였었죠. 물론 이마저도 항소심에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7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또 한 번의 사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6일을 도운 공범까지 연쇄적으로 살해한 1969년생 이름 권재찬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사건 2022년의 사형 선고 권재찬의 살인계획의 전말편입니다. 사형 선고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을 다수 살해해도 무기징역,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도 무기징역,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범행 동기로 살해해도 무기징역. 사실 이번 권재찬의 사형 선고도 한 가지 불안감은 있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또다시 감형시키지 않을까. 이는 이번 검찰 재판부의 입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모를 무기징역 혹은 감형 때문에 가석방될 가능성을 대비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사형 선고를 하면서도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지요. 2022년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선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1996년 당시의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두 번째는 2010년 5대4의 의견으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걸 청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존속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는 A씨였습니다. 재판 당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합니다. 결국 2019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것이죠. 무기수 A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기에 법적 평가로 박탈할 수는 없다.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도 없고 절대적 종신형에 의해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사회를 보호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완강합니다. 사형은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그 잘못에 따른 죄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이며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범죄 예방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이죠. 사형 선고를 하지도 않지만 선고를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 상태. 대한민국엔 59명의 사형 선고를 받은 미결수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미결수라고 부르는 이유, 사형은 그 집행을 해야 끝나는 것이기에 미결수라 부르고 있죠. 권재찬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대한민국 60번째 사형수가 됩니다. 자,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인천지법은 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걸까요? 그의 범죄 행각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인 걸까요?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날의 진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살인. 어린 시절부터 많은 죄를 지어 반복적으로 수감생활을 했던 권재찬은 2018년 3월 19일 정읍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는 정말 교화가 되어 나온 걸까요? 사실 얼마간은 그랬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며 돈을 벌던 권 씨는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도박을 시작하죠.
도박을 시작한 권재찬은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그 빚만 총합 9천만 원이 넘어섰고 신용카드도 연체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죠. 그때 권재찬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던 대로. 맞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절도, 금품 강취, 많은 범죄를 저질렀죠. 심지어 이 사건이 있기 전엔 살인까지 저질렀던 범죄자입니다. 그의 머릿속엔 무슨 생각이 있었던 걸까요? 하나, 직업을 속이자. 둘, 경제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자. 셋,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남자를 상대하기보단 좀 더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 여성을 공격하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하던 끝에 자신이 원래 다니던 그 도박장을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2021년 10월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모 도박장, 바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자 59세 여성을 알게 됩니다. 귀금속과 명품 등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다니며 자신이 화장품 판매업에 종사해 수억 원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가수 활동도 하고 있어 지방 공연을 하러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권재찬은 머리가 번뜩입니다. 그녀의 돈을 빼앗아야겠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부천에서 딸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미용실이 납품을 받고 있는 화장품 계약이 2021년 12월 6일 날 종료된다. 그 이후에 당신 내에서 화장품을 납품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며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권재찬은 피해자의 회사의 단합대회, 회식 이런 데 참여하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핑계로 술을 자주 마시며 이들은 내연관계처럼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당시 권재찬의 핸드폰 검색 내역을 확인해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복면 강도, ATM 강도. 여러 가지의 방안을 모색하다 결국 이런 결정을 합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죽인 뒤 돈과 귀금속을 빼앗아야겠다. 그 계획은 차근차근 시작됩니다. 2021년 12월 2일 오후 5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내일 저녁에 만나서 술 한잔하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업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야 라며 피해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오전부터 권재찬은 살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오전 11시 48분 자신이 평소에 다녔던 정신과에 직접 가 수면제 15일분치를 처방받았지요. 그리고 오후 약속대로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총 2차에 걸쳐 술을 마시게 되고 12월 4일 새벽 3시 30분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을 하게 되죠.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였던 새벽 6시 16분 그 모텔의 퇴실에 함께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된 걸까요? 이들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구체적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틀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 새벽 6시 26분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기계실 인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공간에 주차가 되죠. 6시 39분 권재찬이 차에서 내려 주차장 밖을 걸어 나갑니다. 무언가를 사러 나가기 위한 걸까요? 6시 45분 그는 물건을 사서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에 구입한 물건은 면장갑 1개, 검은색 마스크 1개, 검은색 타이츠 1개였습니다. 오전 6시 51분 기계실 직원이 갑자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2분 정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권재찬이 확인합니다. 불안했던 걸까요?
6시 55분경 권재찬이 차에서 내려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상태로 직원이 들어간 쪽 그 출입문 방향을 보며 경계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무언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6시 57분 권재찬은 차량을 직접 운전해 기계실과 정반대편 방향의 구석 쪽으로 차량을 이동 주차시킵니다. 오전 7시 10분 앞서 있었던 기계실 직원이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며 주차장을 순찰하기 시작합니다. 권재찬은 당황합니다. 7시 14분경 차량에서 내려 또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하죠. 7시 51분부터 오전 8시 19분 사이까지 권재찬은 차량 근처를 서성이거나 배회하는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8시 21분 주차장 밖으로 걸어나갔다가 40분경 다시 돌아왔죠. 계속 주변만을 서성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9시 45분이 되자 기계실 앞에 있는 분리수거장에서 검은색 비닐봉투를 하나 찾아 피해자 차량에 있는 물건을 일부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기계실 출입문 옆쪽 벽에 권재찬이 무언가를 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과연 이건 무엇이었을까요? 9시 59분 차량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 채로 우산과 흰색 종이 가방을 갖고 주차장 밖으로 걸어나가는 모습까지만 포착이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도대체 언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시각은 오전 7시였습니다.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저항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된 걸 확인한 뒤 양손에 면장갑을 끼고 얼굴, 복부를 주먹으로 수에 때려 은행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목을 졸라 결국 살해한 것이죠. 당시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시가 800만원 정도의 다이아 반지, 184만원 정도의 금목걸이, 137만원 정도의 금팔찌, 현금 11만원 등 총 1130만원어치의 물건도 함께 빼앗았습니다. 그럼 문득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벽에 쓰는 것 같았다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권재찬이 한 행동을 보면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벽에 적혀 있는 건 숫자 2개, 한글 와 숫자 2개였습니다. 예를 들면 00와 11 이렇게 써놓은 상태였죠. 무엇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그는 자기가 들은 걸 잊어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들었던 그 비밀번호를 자신만의 암호 방식으로 그렇게 벽에 적어놓고 현장을 떠났던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번째 살인을 또 일으킵니다. 바로 공범이었던 49세 남성이었죠. 공범은 어떻게 알고 있었던 사이였을까요? 2018년 3월 19일 형 집행이 종료되고 출소한 이후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 사이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였죠. 공범이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갚아 계속 연락을 하며 독촉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지금 현재 일을 쳤다라고 얘기하며 돈을 많이 줄 테니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다 덤탱이를 쓸 테니 함께 하자라고 공범으로 끌어들였던 것이었죠. 그러면 순진하게 그냥 공범으로만 쓰고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 헤어질 생각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21년 12월 4일 오후 1시 54분 권재찬은 두 가지의 도구를 삽니다. 하나, 길이 35cm, 지름 4.5cm의 돌망치. 또 하나, 길이 99cm짜리 삽을 구입하게 됩니다. 돌망치를 왜 샀을까요? 이미 피해자는 사망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30분 공범을 만나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며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날 오전 9시 권재찬은 자신의 애인에게 빌린 모닝승용차에 공범을 함께 태운 뒤 시신을 가지고 함께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의 야산으로 이동합니다. 오후 1시경 번갈아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파고 있었죠. 이 구덩이 어떤 구덩이였을까요? 공범은 이렇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신 유기를 도와주는 곳, 이것만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게 될 곳. 하지만 권재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차례에서 땅을 파고 나오며 돌멩이 하나를 손에 집어 들고 위에 올라오자마자 공범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저항을 못하는 사이 땅에 놓은 돌망치와 삽을 들어 머리를 수에 가격해 살해했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머리뼈가 모두 골절되었고 뇌가 거의 사라진 상태에 엄청나게 포악한 범행 행위였죠. 그렇게 공범을 살해하고 원래 최초의 피해자를 은폐할 목적이었던 그 장소에 공범의 사체를 집어넣고 삽을 이용해 흙을 덮은 뒤 나무과 나뭇가지로 가려놓은 채 도주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 모든 내용들, 정말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었던 일들이었을까요? 권재찬은 애초부터 모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12월 4일, 피해 여성을 살해한 뒤 권재찬은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시신을 차에다 두고 이동하는 게 불안했던 권재찬. 차 내부에서 시신을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보이지 않게 베니어판으로 살짝 가려놓은 뒤, 그리고 비밀번호를 쓰고 도주했던 겁니다. 자신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시신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혹시라도 기계실 직원이 돌아다니다가 이 차가 무슨 차지 하고 내부를 보고 안에 사람이 누워있다고 판단하면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렇게 권재찬과 공범은 2021년 12월 4일 저녁 7시 36분 다시 이 주차장에 함께 도착해 빈 공간에 숨겨놓았던 사체를 다시 트렁크에 옮겨 싣고 바로 이곳, 인천에 있는 인하대 근처의 한 공터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습니다. 이 주변엔 CCTV가 없는, 누가 보더라도 의도적인 상황이었죠. 두 번째, 권재찬의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사건 전부터 이상한 기록들이 많이 확인됩니다. 21년 11월 9일경에는요. 인적이 없는 거리, 부평, 논밭이 많은 곳,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 뒤에는 ATM 복면 절도, 복면 강도, 이런 내용을 여러 차례 검색을 하더니 결정적으로 이런 검색 내용도 확인됩니다. 블랙박스로 차량의 내부도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검색까지 확인할 사실이 포착됩니다. 계획범죄 정황 세 번째, 바로 하던 대로였습니다. 권재찬은 애초부터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11월 13일 미수건에 거쳤던 범죄가 하나 있었죠. 자신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무언가 금품을 갈취하려고 했는데 수면제를 누군가가 가져가는 바람에 3천만 원을 뜯어내는데 실패했다며 뭔가 원망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포착이 됐던 것이었죠. 권재찬은 수면제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범행을 미리 준비하거나 실행하려는 시도를 세우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 권재찬은 출소 이후에 수면제를 처방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범행 무렵에서야 다시 처방을 받기 시작했지요. 권재찬은 재판에서 이런 말합니다. 자기가 알약을 먹지를 못해서 음료에 녹여놨는데 그걸 피해자가 실수로 먹은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평상시에 권재찬은 이런 전과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내에 있을 때도 알약을 잘 먹고 있던 상태들이 증거로 확인되었죠. 철저한 범행 준비.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일으키고 나서 그 이후까지도 준비했던 게 권재찬이었죠. 첫 번째, 알리바이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계속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자신이 도주하는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판단했던 권재찬. 자신이 훔친 보석류를 처분한 다음에 그 일부를 금 5돈 분량의 돌반지로 교환해 받았습니다. 이걸 왜 그랬을까요? 이 돌반지를 어떤 사람에게 전달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했던 권재찬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이었죠. 바로 채권자에게 줬습니다. 만약 자기가 피해 변상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신고를 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계산된 행동을 미리 했던 것이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외국 밀항 도피 계획을 세워왔었습니다. 이번에도 모든 돈을 현금화시키고 난 다음에 자신은 외국으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 누구에게도 신고가 들어오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권재찬의 범행 계획, 수면제를 준비해 돈이 많은 척을 하고 사람을 죽인 뒤 공범까지 살해를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을 고소할 모든 사람들을 입막음한 뒤 외국으로 도주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치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범죄 전력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 청소년기였던 1985년 12월 23일 주거침입, 절도, 특수절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시작 이후로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릅니다. 1987년 3월 30일에는 특수절도죄, 1991년 11월 30일에는 한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물건이 마땅히 나오지 않자 피해 여성을 결박, 강간했던 범행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범행을 저지르고 출소한 이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1998년 2월 18일 징역 5년형을 또다시 선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출소 후 2003년 1월 14일 살인 전과가 하나 추가됩니다. 인천 남구 소재 전당포에 저당 잡힌 귀금속을 찾으러 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준비한 망치로 머리 부분을 수에 내리쳐 살해를 했지요. 그리고 당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밀항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검거되어 12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최종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출소 이후에 여러분이 아신 이 사건의 연쇄살인마가 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상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을까요? 저희가 앞선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재찬은 이때 당시에도 공범이 있었습니다. 최초 1심 판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때는 15년형을 감형받았던 권재찬. 모든 혐의에 대해 공범의 탓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니다, 공범이 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었죠. 헌데 공범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저희는 혹시 공범도 당시에 죽인 게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던졌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그렇게 감형을 받아 다시 사회로 나와 사람을 2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총 10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권재찬이 사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였죠. 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계획적인 잔인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해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기징역형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에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저희가 늘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권재찬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2차례나 가볍게 침해했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그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터널하고 있는 점, 이런 모든 사정들에 대한 점과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사형이 권재찬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권재찬에게 이 사건의 각 범행에 상하는 정도의 책임을 묻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일반 예방 및 동일한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재찬에게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판단한다. 그렇게 권재찬은 1심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 어떠한 점으로도 봐줄 수 없다. 10가지의 이유이지요. 만약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감형시키려면 그 10가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권재찬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감형할지도 궁금하지만 만약 사형이 확정 판결이 난다라고 치면 권재찬에 대한 집행은 과연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형제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게 된다면 권재찬의 사형 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만약 정말 위헌 판결이 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59명의 사형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권재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권재찬이면 무기징역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사형을 주는 게 맞는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일단 좀 많이 열받으실 만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갈게요. 권재찬이 재판 때 얼마나,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수사 때는 싸가지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언론사들이 집중하고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 놓고, 수사 때는 경찰 앞에 짜증을 엄청 냈다고 해요. 신경질 내고, 뭐 예를 들면 뭐 물어보면 CCTV 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기 갔다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자세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얘가 재판에 들어갔을 때 있죠. 재판에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자, 이건 조금 법리적인 얘기라 제가 뒷얘기로 뺀 건데, 일단 첫 번째, 모든 탓을 다 피해자 탓을 해요. 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였다 그래요. 계획살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형량이 낮게 나오는지 알아요. 자, 앞선 그 2003년의 사건 때는 딱 봤더니 이렇게 하면 무기징역 빠져나오겠는데 알았던 거예요. 경험치가 있으니까, 배운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빠져나왔어.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된 거야. 성공이 됐잖아. 제가 진짜 무서웠던 건 이번 권재찬의 살인에서도 왜 공범이 필요했을까요? 무섭지 않으세요? 왜 공범이 꼭 필요했을까? 권재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공범은 필요 없었어요. 자기 혼자 해도 돼. 땅 파는 게 무거워서 지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실 재판부가 입증을 한다 뭐 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을 잘해보면 돈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왜 나눠주냐고. 실제로 권재찬이 공범을 뭐라고 꼬드겼냐면, 여기 안에, 여기 이 계좌 안에 돈이 수억이 있다, 그거 너 준다, 이런 식인 거야. 근데 되게 이상하죠. 근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걔한테 돈 빌렸다며? 그럼 다른 채무자도 죽여야 돼요. 채무자들은 여럿이에요. 이미 걔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을 끌어들인 거예요. 이 사람을 끌어들였는데 그 많은 채무자 중에 자기가 말하면 될 것 같은 사람 한 명을 꼬드긴 거거든.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뇌피셜 뒷이야기, 일부러 죽이려고 부른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흔적에 대한 걸 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뭐냐면 증거 첫 번째가 ATM기에서 돈 인출하는 거 있지. 그거 공범시켰어요. 자기가 안 했어요. 공범을 시켰고, 그리고 피해자와 뭐 이동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 있잖아. 그때도 항상 같이 이동을 했었어. 차에 타거나 이랬을 때도 같이 태워놨고, 그러니까 공범에 대한 흔적을 되게 많이 묻혀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검거가 됐어. 자기 흔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죽인 사람이 범인인데 사라졌네? 이렇게 되잖아. 옛날에 그 15년 전 사건처럼. 사라졌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범이 사라진 거야. 죽었으니까. 지금 이 피해 여성 차 유기 안 했어요. 이런지 보셨잖아요. 얘 도주할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는 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있는 CC는 어디다 갖다 둔다 이런 게 필요 없었어. 그냥 차량 그냥 대놓고 그냥 사라졌잖아. 얘는 어차피 그 CC 나중에 발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자기는 최대한 빨리 돈을 가지고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딱 외국으로 뜨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거기서 되게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범이란 존재를 끌어들였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 땅 파는데 혼자 하면 힘드니까. 글쎄요. 정말 자기의 그 돈을 나눠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는 그것까지 했어야만 했을까? 과연 걔가? 그러면 걔한테는 딱 한 가지가 남아요. 예전에 경험치가 있거든. 만약에 시신이 발견됐어. 피해 여성 시신 발견됐는데 안에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에 자기는 안 나오고 예를 들면 그 사람만 나왔어. 걔 다 자기 건 지우고 나왔을 거니까. 공범 것만 나왔어. 공범 거 조회봤더니 걔 전과자잖아. 그러니까 공범 전과자니까 공범 DNA 대조해봤더니 떴어. 얘 어디 갔지? 수배받는데 사라졌어. 없었네?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렇게 되면 시신 미제로 하고 그냥 뭐 흐지부지하고 끝날 거 아니야. 당장 수사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자기한테 그 화살이 돌아왔어. 자기까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저 아니에요. 제가 죽였어요. 라고 하면 돼요. 왜냐면 걔가 죽었으니까. 얘는 이것까지 생각을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검거됐을 때 뒤에 어떤 일들이 발생될지에 대해서까지 이미 앞선 있던 것까지 계획적으로 다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움직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검거가 빨리 됐죠. 검거가 됐고 그 안에 있었던 자신의 증거에 대한 것들이 다 노출이 되니까 얘가 전략을 싹 바꿔버려요. 머리가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건 똑똑한 게 아니라 교도소를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 법에 대한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법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머리가 돌아간 거지. 아, 이거 못 빠져나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계획적 살인보다는 우발적 살인이 형량이 낮거든.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야. 왜냐면 형량이 강도살인 혐의였어요. 강도살인은 진짜 형량 세게 나와요. 사람을 돈으로 받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거기 때문에 인명경시잖아. 얘는 그걸 아는 거야. 형량이 높게 나온다는 거. 근데 돈 때문이 아니고요.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라고 어떻게 얘기를 했던 거냐면 왜 죽였냐? 아, 그게 뭐냐면 같이 차를 타고 거기 갔잖아요. 피해 여성이 내 몸에다가 대변을 묻혔어요. 이게 진짜 걔가 한 말이에요. 대변을 묻혀서 짜증을 냈는데 갑자기 피해 여성이 막 뭐 성적으로 나를 막 비하하는 말을 해서 너무 화가 나서 좀 때렸더니 피해자가 구두를 벗어 나를 때렸다.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 난 금품을 노린 적도 없다.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게 아니라 살해하고 나서 봤더니 금품이 보인 것 뿐이라서 나는 강도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라이브 채팅창은 저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나오잖아요. 이거 입증 누가 해야 되죠? 다 검찰 측에서 재판부를 설득해야 돼요. 이 말이 왜 잘못된 건지. 잘못됐죠. 잘못됐는지에 대한 거를 검찰이 딱딱딱딱 증거 제시해서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안 되고 계획범죄 인정된 거고, 그리고 얘가 얼마나 기고만장한 새끼예요. 이거 지금 또 재판부 가지고 장난치는 건데. 아니, 이런 모든 것들, 아예 반성도 안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끼어 들어가면서 얘는 결국에 사형 선고가 떨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말을 계속적으로 돌려가면서 자기 형량을 낮게 하려는 방법들만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머릿속에 계속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형량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감출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항소심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 더 될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살인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 피해 여성은 강도살인이 맞아요. 금품 때문에 죽였잖아. 이거 이해하시죠? 금품 때문에 죽였다가 됐는데 공범살인을 검찰은 강도살인으로 기소를 했어요. 근데 재판부가 강도살인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이건 강도살인이 아니라 그냥 살인 이렇게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꼭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돈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라 뭐 얘기 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살인으로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과 강도살인 혐의에 대한 걸로 사형 선고가 이제 나온 거죠.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불안한 게 저도 이거예요. 강도살인 2건이면 빼박인데 강도살인 두 건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서 사형 나오면 빼박인데 강도살인이랑 일반 살인이라서 이거 가지고 혹시라도 형량 깎지 않을까라는 좀 불안감은 사실 조금 있기는 있어요. 뭐 이건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껴 있었고요. 일단 항소심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뒷이야기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동안 좀 이런 좀
불편한 이야기를 던졌었어요. 가끔 보면 감형을 시키려는 이유를 찾는 것 같다. 초범이네, 반성하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나이, 범죄 성향, 뭐 성행, 뭐 이런 거 자꾸 갖다 들이미는 거. 인정할 수 왜 그걸 니들이 감형해라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걸로도 감형시킬 수 없을 만큼 극악무도해요. 초범도 아니고 전력도 이미 있고 여러 가지 껴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아마도 조금 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감형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감형이 돼버리면 도대체 무슨 논리로 감형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 사형제 위헌 뭐 합헌 이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나는 사형제 찬성해, 나는 반대해, 사람들마다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저도 원래 방송하기 전에는 사형제를 사실 반대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의별 이상한 새끼들 많이 봐서 저는 사형제 찬성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도 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뭐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에 대한 건 어떡할 거지, 그리고 뭐 잘못되는 거에 대한 거는 옛날보다 지금이야 뭐 덜하니까, 옛날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에는 수사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집행을 하는 사람은, 집행을 하는 약물을 만드는 사람은, 집행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그 죄의식은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옛날에 방송하기 전에는 좀 그런 케이스였는데, 방송을 하면서 그런 모든 생각이 사라질 만큼 너무 이상한 새끼들을 많이 봐서 저는 지금은 찬성하는 케이스로 바뀐 쪽인데요. 저는 사형제를 위헌이다 합헌이다를 놓고 따지기 전에 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하나 있었어. 사형 어차피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좀 집행 안 하니까 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건 알겠는데, 사형을 위헌이다 합헌이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가지 뭐냐면, 그럼 무기징역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재판 판결문에도 나왔잖아. 우리나라는 무기징역이 영원한 종신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될 수 있는 무기징역, 안 되는 무기징역을 나눠 놓는 거 있죠. 차라리 그렇게라도 해놓고 사형에 대한 부분을 위헌이다 합헌이다 얘기를 하면, 뭐 사형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하면, 그래 사형 받을 새끼들은 이제 절대로 못 나오는 종신형, 이러면은 이해를 하죠. 외국은 이런 게 있어요. 외국은 종신형을 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절대 못 나오는 거야. 넌 죽어서 나가 이 새끼야. 거의 이 마인드예요. 못 나가 이 새끼야. 뭐 거의 이 마인드인데, 그거 말고 이런 게 있어. 자, 무기징역 가석방 심사는 17년 이후부터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정을 해줘요. 몇 년 이상부터 넌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순 있어. 근데 그것도 가석방 심사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뭐 내가 알기로 시간이 계속 딜레이 걸리면서 뒤로 막 쭉쭉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냥 단편적으로 유기징역, 무기징역 이렇게만 놓고 자 사형제 폐지 뭐 아니면 위헌 합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거야. 재판부도 참 얼탱이가 없을 거고, 재판부 입장도, 그리고 저기 검찰 입장에서도 참 얼탱이가 없는 거야. 무기징역 받을 새끼야, 사형 받을 새끼야, 이 새끼한테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해야 돼. 왜? 나올까봐. 이게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에요. 아니, 영원히 못 나올 새끼면 뭐하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해? 나올 새끼가 아닌데.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거를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거. 이게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낭비냐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청구를 확인하기 위해
또 그 범죄자에 대해서 얘가 재범 위험성이 얼마만큼이고 뭐고 뭐 다 또 조사하고 확인하고 다 범증인 검토하고 판단을 해야 돼요. 뭐하러 그 짓을 하냐고. 못 나올 새끼면 그거 안 하면 돼. 어차피 못 나올 새끼니까. 근데 이 새끼는 나올 새끼한테도 해야 되고, 무기수한테도 해야 되고, 사형하는 애한테도 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못 나올 애들은 영원히 안 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냥 안 넣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질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더 불안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높으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뭐 있다, 뭐 없다, 이런 거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형이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나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사형에 대해서 위헌이 떴다. 알겠어요. 위헌이 떴다라고 치면,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뭔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이라는 형량이 그렇게 높은 형량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이거 받아들이는 죄수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응? 이런 느낌이잖아. 응? 무기징역? 저 무기징역이면 20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판국이니까. 아니, 사법체계에서 가장 궁극의 냉엄한 형벌의 가장 끝을 무기징역으로 두었는데 사람들이 그 무기징역을 보면서 나올 수도 있겠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 그건 이제 아니잖아. 누가 보더라도 무기징역 뛰면은 쟤 끝났구나 뭐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쟤 영원히 못 나오겠구나 뭐 이런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걸 위헌이다, 합헌이다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어도 다 저랑 이 마음은 공통적일 거라고 생각해. 위헌이든 합헌이든 간에 좀 어쨌든 형량 세분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입장이지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형시킨다고, 사형 집행한다고 흉악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맞죠? 그렇다고 사형수를 다 풀어준다고 흉악범죄 안 줄어드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똑같다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의 유족들은, 그러니까 유족의 마음은요. 그러니까 유족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 측을 너무 이제 싸고 돌아버리면,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을 너무 싸고 돌아버리면 피해자들이 가져야 될 고통은 너무 강해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밸런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끔찍한 살인 안 저질렀으면 됐잖아. 아니, 그걸 저질러 놓고 그걸 왜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게 너무 강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좀 밸런스가 좀 이렇게 인권에 대한 게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진자매 살인 사건이라고 제가 참 오랫동안 해왔고 저희 그 이은혜 조연수 인터뷰 영상 기억하시죠? 그날 그 1년 4개월 동안 갖고 있었던 그 촬영 날 그 제보자분 인터뷰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뷰한 분이 그 당진자매 사건의 유족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였어요. 아버님께서 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날 2텀을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총 6시간 정도 저희가 촬영을 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후에 당진자매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방송을 찍었던 거예요. 현장에 가가지고도 찍고, 검찰 공소장이랑 내용이 다른데요? 라고 하면서 찍었던 게 그때 그래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저는요, 그 아버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딸을 40년 넘게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고. 난 자식이 없다고. 다 잃어버렸다고. 하루아침에. 근데 이게 재판에 넘어갔더니 이건 또 저거 아니고 저건 또 저거 아니고 저건 또 저거 아니래.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의문점들은 많이 남았는데 그냥 무기징역하고 퉁하고 그냥 끝난 거야. 처음에 아버님 뵀을 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사형이 안 나오면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 더 강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되게 걱정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드렸던 이유가 진짜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으신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피해자들 유족들의 마음을 그렇게 많이 감싸주진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막 스토킹 살인 사건 많이 발생해가지고 막 연속적으로 지금 막 재판 결과 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형량들 뜨고도 다 나왔었는데 그 재판의 결과에서 대부분의 유족들이 다 똑같이 그랬어. 도대체 얼마나 더 죽여야 되냐, 얼마나 더 잔인해야 사형 줄 거냐,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는데 유기징역이 나오냐,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이런 식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권재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건에는 경중이 없어요. 아픔? 다 아프죠. 유족들은. 세상 어떤 유족이 안 아프겠어, 가슴이. 사건의 경중? 사람은 사망했어요. 악랄한 가해자 때문에. 근데 어딘 사형? 어딘 무기징역?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유족은 만족할까요? 불안하실 거예요. 또 깎을까봐. 그죠? 그동안 무기징역을 받았던 유족들은 어떠실까요? 왜? 쟤는 사형인데 우리는? 뭐가 다른데? 이런 거예요. 저도 권재찬 사형 선고 떴다라는 거 보고 나서 이제 유족분들한테, 이제 다른 사건을 했던 유족분들한테 카톡이 온 게 몇 개가 있었어요. 권재찬은 사형인데 왜 우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참 이상하던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요. 얘는 초범이잖아요. 진짜 이상하죠. 얘는 초범이잖아요. 되게 잔인한데 얘는 살인에 대한 건 초범이잖아요. 살인 전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기예요. 얘는 살인 전과가 있었어요. 이상하죠.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할 수가 없잖아, 이런 얘기를. 저는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좀 괴리감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사형 선고의 사형에 대한 위헌 합헌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한다고 바뀌지 않는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지만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해서 우리가 한 가지,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갖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같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버리시고 이건 좀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하면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